네, 어서 오세요. 네, 1680년대 이후부터 영국하고 프랑스, 네덜란드 해적들이 말이에요. 중국과 교역을 했죠. 아주 뭐 이익이 대단치는 않았습니다. 오칠 가구라든가 뭐 부채, 비단, 뭐 상아, 이런 중국 제품들이 정말 귀금속처럼 매우 제한적으로 영국하고 프랑스 상류 귀족층한테 전달되었어요. 총이라든가 칼포크 뭐 이런 것들, 영국의 수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중국에서 안 샀습니다. 사정은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대신 중국의 차가 말이에요. 18세기 말부터 영국에 크게 유행을 타가지고 19세기 초가 되면 영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95%를 차지하게 됩니다. 영국은 수출할 물품이 거의 없었어요. 워낙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배나 잘 만들어 갖고 약탈이나 하던 습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 18, 19세기의 그 중국 경제가요, 영국이나 서구가 없어도 잘 굴러갔어요. 임칙서가 말한 그대로 외부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장난감이다 이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대신 영국은 희한하게도 영국만 그렇게 중국의 차를 원했습니다. 차는 그 당시에 뭐 실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중국에서밖에 안 났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렇게 차를 들여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8세기 이 중반, 초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중반, 뭐 후반 가까이까지도 말입니다. 중국은 서구의 어떤 지상 낙원이었어요. 뭐 볼테르가 그랬잖아요. 또 상당히 많은 그 서구 지식인들이 중국을 숭배했습니다. 거꾸로가 전혀 아니었다고요. 18세기 말까지 제품에 대한 시각 또한 그랬습니다. 질적으로 가치 있는 제품은 중국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독일, 영국, 유럽 각지에서 중국의 그 비단이라든가 도자기 제조법을 따라해 가지고 나름 뭐 성취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18세기 중반을 넘어서까지도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우주 최강의 사회 정책을 가졌다라고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하면 이렇게 볼테르가 떠들 정도로 그 뭐랄까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 1757년에 근데 인도의 그 플라시전 투에서 벵갈을 차지하잖아요, 영국이. 그래서 영국이 자체적으로 면직물을 생산하려고 대량 생산하려고 노력을 다했습니다. 골머리를 석였죠. 결국은 1801년에 석탄을 이용한 전기기관이 발명됐고 아주 대량으로 맨체스터에서 면직 그 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영국의 경제가 크게 확대됩니다. 예. 그래서 인도를 생산 시장에서 소비 시장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면화를 인도에서 갖고 와가지고 또 신대륙에서 갖고 와가지고 자기네가 방직을 일으켰다고요. 근데 이렇게 뭐 영국이 그 좀 맨체스터에서 저렇게 막 증기기관 막 일으키면서 막 방직 뭐 부드럽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인도에 가서요, 그 섬유 면직 그 직조공들의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인도는 또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경쟁자다 말이야. 그리고 질이 좋았습니다. 이 인도의 그 면제품들이. 근데 지네는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인도 직조공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방직기를 부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도 그 면직품 관세 100%까지 올렸고요. 영국이 인도에 수출할 때는 관세를 0%로 내렸습니다. 1830년대 인도의 면직공업이 완전하게 붕괴해버리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이제 면화 농장에 가서 일해야 됐다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자유무역이라는 헛소리를 끌고 거대한 사기를 쳤죠. 써진 지 70년, 80년 만에 다시 유행을 불었다고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저가로 대량 생산된 그 직물로 인해 갖고 다양한 문양이라든가 색채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 서구 이 옷 의복에서. 그래서 옛날식의 그 구체제 그 수작업 의복들이
문양들이 단순해지고 색채가 일관적으로 변해가. 그래서 우리가 현대 좀 입고 다니는 옷은 바로 이때 대량 생산된 영국 맨체스터의 면직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패션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 고체제는요, 옷의 문양이요, 면직 문양이 굉장히 아주 세련되고 꽃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미니멀리즘, 모든 걸 다 최소한으로 문양을 줄여버리는 그러한 근대 문화가 그 이때 출발한 거예요. 영국은 이제 자기네가 점령한 인도처럼 중국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1837년이 되면요. 윌리엄 자딘 유명한 놈인데, 윌리엄 자딘이 얘기했듯이 중국인들은 본질적으로 가치를 지닌 예술과 편리함을 소유하고 있다. 잘 산다. 그러나 중국에 없는 것은 과학의 원리다. 과학의 원리를 잘 이해 못한다. 우리는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제품의 대량 생산을 기계화할 수 있었다. 인도 예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들은 동인도 회사 직원이에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그 해체되면서 이 비밀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요. 영국의 그 자유무역을 세계화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윌리엄 자디는 언젠가 중국을 한번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이 동인도 회사 직원이. 아편 무역 엄청나게 하고 있었으니까 언젠가 충돌이 벌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갑선을 미리 주문해서 만들고 있었다고요. 영국의 레즈라고 하는 그 조선소에서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최초로. 대포하고 화학 성능도 높이고요. 상선인데 걷다가 대포만 갖다 실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국이 1801년에 그 영국이 엔진 만들어내고 뭐 전기기관 만들었을 때 그 기술 이전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자딘이 생각하는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과학적 지식을 잘 따라와줄 중국의 막노동자들, 얘네들을 생산하자 그랬습니다. 결국은 1차 아편전쟁 후에 중국인들을 본격적으로 막노동꾼으로 쓰기 시작하잖아요. 1860년대부터. 그때부터 미국 쪽으로도 중국인들을 많이 보내고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들의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산업 대량 생산 기술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짜맞추자 그랬던 거예요. 윌리엄 자디는. 나중에 이제 록펠러가 저기 전미교육위원회 세우면서 그랬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미국인들이 지식인이 되고 예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기술에 그대로 따라오는 기술 노동자가 되길 원한다 그랬잖아요. 영국의 윌리엄 자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중국하고 영국의 진짜 변화가 온 건요. 차하고 아편을 대량으로 서로 오고 가게 만들던 19세기 초부터였습니다. 예. 아편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아시아, 바타비아라든가 인도네시아, 말레이, 그 항구에 있는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이쪽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무역 품목이었다고요. 하지만 중국은 안 그랬습니다. 중국에서도 아편이 밀수되고 유통되고 있었지만 1729년에 일단 아편을 중지시켰고요. 1800년에도 아편 생산하고 수출입을 금했습니다. 중국의 아편이 밀수록 대거 들어오니까 1813년에는 아편을 소비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편을 소비하면 곤장 100대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직업적으로 밀수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동인도 회사였고 동인도 회사 직원들이었다고요. 영국 상인들이었다고요. 자기네들 옛날에 하던 해적질 어디 안 가잖아요. 그죠? 동인도 회사는 회사였으니까 아편 업무를 직접 하진 않고 개인을 시켰습니다. 그 중국 정부는 이게 아편이 전 민중 계층으로 퍼져나가니까 농촌 노동력이 딸린단 말이야. 또 은두 어디론가 자꾸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편 수입을 강하게 막았죠. 인도하고 터키, 페르시아 같은 데는요, 원래 아편의 사용이 자유로웠어요. 오래전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영국하고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 대통령 그 링컨의 부인 메리 토드가 아편 중독자잖아요. 그리고 시인 그 뭐 사무엘 테일러 컬리지도 아편쟁이였다고요. 영국 총리 글래드스턴하고 뭐 독일의 비스마르크도 군인들한테 아편 소유하라 그랬다고요. 부상당한 사람들한테. 의학으로 쓰는 건 좋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아편이라고 하는 건 사치품, 사치품처럼 여겨졌다고요.
19세기 중반에 그 영국에는 이제 뭐 콜레라라든가 이질 같은 게 정기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뭐 돈 없는 사람들은 뭐 갖다 써. 그냥 아편 갖다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아편이 금지 약물이 된 거는 1922년입니다. 근데 중국은 아편을 서구보다 100년 앞서서 금지시키고 있었어요. 물론 말만 금지겠죠. 말만 금지고 이제 지방 정부 하에서는 뭐 이리저리 다 밀수 다 했고 그랬습니다. 그 18세기 말에 영국에서 그 중국차 수요가 거대해졌어요. 차를 수입할 곳이 그 중국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신에 영국 제품에 무관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중국에서 차를 사 갖고 오면 은을 줘야 됐다고? 그러니까 적자가 나죠, 영국이. 게다가 미국하고 독립전쟁 때문에 은이 모자랐다고요, 영국이. 근데 영국에서 차 수요는 엄청나게 높아가고요. 중국에서 차를 사가지고 영국에다 갖다 팔면 최소 3배 이상의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중국 차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수없이 많은 은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오병감 같은 그 광주의 사업가들 지하실에 가득 은이 쌓였다고요. 그래서 이 오병감 같은 사람들의 그 집에 쌓여둔 그 은이 그 청나라 국가 재정의 반 정도 쌓였다고. 뭐 과장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은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를 무작정 막아야 했다고. 동인도 회사가 아이디어 하나를 딱 내죠. 인도는 이제 모직물을 생산 안 하잖아요. 자기네가 다 파괴시켜 버렸잖아. 그래서 벵갈 같은 데서 아편을 양귀비가 잘 나니까 양귀비를 거기서 생산을 했고요. 그것을 중국에 수출해 가지고 밀수해 가지고 차를 산 그 적자 부분을 메우고자 했다 하면 이른바 삼강무역이지. 옛날에 그 노예하고 뭐 이런 거 삼강무역 설탕 신대륙 삼강무역 했던 거 똑같이 했던 거예요, 이게 동인도사의 아주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의 수입 대금을 아편으로 지불하는 꼴이다 그 말이죠. 1833년 그 12월 그 기계공업이 안착이 되니까 동인도 회사가 무역을 선언해 버립니다. 자기네가 독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 마음대로 이제 무역 자유화를 시켜놨어. 그러니까 개나 소나 마약을 갖다가 들이다 판 거예요. 응? 중국에 풀어놓고 차를 사가지고 영국으로 실어 날랐다고요.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었습니다. 인도 총독부는 또 인도에서 나아가는 아편에다가 세금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돈을 많이 벌었겠냐고 그 세입으로. 영국 정부는 또 들어오는 차에다가 또 세를 넣었어. 처음에 1% 세금 때리더니 나중엔 100%까지 올렸다가 하도 밀수가 다시 영국 내에 차 밀수가 많아지니까 12.5%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차라고 하는 게 영국에서 하물며 최하류 계층까지도 차를 마실 정도로 그렇게 벌어졌고 그만큼 아편은 중국에서 최하류 계층까지도 아편이 퍼져나갔다 이겁니다. 그 인도 동인도 회사가 이 아편에 과세하고 차에 과세하면서 정부 측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거를 멈출 수가 없었죠. 또 중국 상인들도 아편 수입하고 차를 팔면서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100여 척의 중국 상선이 중국 각지로 아편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때는 광주 지역밖에는 교역 못한다 그랬는데 중국 내부에 그 밀수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 각지로 아편을 실어 날랐고요. 그랬습니다. 1820년대 4천여 상자 수준이었는데 이게 2만 상자로 넘어가더니 1839년에는 4만 상자에 달했습니다. 상자 크기는요. 우리 보통 그 여행 갈 때 쓰는 가방 그 정도 크기예요. 이민 가방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죠? 뭐 인도 아편 농장에서는 그 데이비드 사순 가문이 뛰고 있었고요.
그래서 1842년 제1차 아편 전쟁 이후로는 인도의 아편 생산과 수출의 70%를 사순 가문이 다 담당했습니다. 아편으로 큰 집안이에요, 이게. 그래서 동인도 회사 그 뒤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중국 정부는 계속 아편 생산 수입 그리고 사용을 또 금지했고요. 금지하니까 끝없이 더 아편이 밀수가 더 성행이 됐던 겁니다. 이 사순 가문, 이 사순 가문은 이게 이제 영어도 못하고 히브리어밖에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도에서 동인도 회사와 동인도 회사 직원들의 아편 무역을 담당을 하고 있었죠. 동인도 회사 직원 그 스코틀랜드 출신 그 윌리엄 자딘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매트슨이라도 있습니다. 이 1832년에 이 두 놈이 회사를 하나 차려요. 그리고 첫 해 인도 아편의 4분의 1을 중국으로 수입해가지고 중국 최대 아편 밀수상이 됐습니다. 일본의 녹차를 서울로 끌고 간 놈도 윌리엄 자딘이었고요. 언제나 머릿속에 지네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불법이 탄로 나가고 문제가 생기면 군대를 끌고 오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아편 사고, 차 사고 그런 돈은 누가 줬느냐? 로스차일드 제휴은행 스미스 은행이 줬어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다 로스차일드랑 연관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영국 정부는요. 왜냐하면 폭력은 단기적으로 사용하지만 교역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교역 출발인데 무슨 소리야? 폭력을 사용해야지. 가만 보니까 중국의 국력이 별게 없다고 봤다고요. 그래갖고 팔메스턴 그 외무부 장관한테 중국으로 영국 함대를 보내달라 그랬다고. 함대 일단 폭력을 일단 앞에 두고 장사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영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폭력을 쓰려고 그러느냐. 근데 이제 그 중국 정부가 광주 정부가 이 윌리엄 자딘을 포함해 가지고요. 9명의 영국 수입상들을 조사하려고 소환을 했어요. 근데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긴 거예요. 영국 상인들이. 응? 그러니까 정보를 계속 왜곡해 가지고 영국 정부에 갖다 주니까 우리 교역 미치겠다 못하겠다 막 이러니까 웰링턴 응? 영국 정부가 진짜 저기 전함을 좀 갖다 줘야 되나? 이게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이게 바로 자유무역의 본질이에요. 폭력이라고 하는 게. 이 중국 정부가 그렇게 무식하진 않았어요. 1836년에 이 북경의 중국 관리들이요. 이 아편 무역을 차라리 억제하지 말고 합법화하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또 다른 한편의 그 내각 사람들은 이 아편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문제, 돈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도덕도 들어가 있고 또 농촌 노동력이 상실된다 이거야. 그래서 아편에 대하여 너무 상업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임칙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임칙서가 내려가서 1,600명에 달하는 중국의 그 밀수꾼들을 체포했다고요. 그 수십만 개 아편 그 파이프 있잖아요. 그거 다 파괴하고 그랬습니다. 또 영국 상인들을 불러다가 삼강 무역 그만하라 그랬어요. 아편 무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묵묵부답하셨어요. 아편 그만하기는커녕 더 했습니다. 더 했어. 결국은 1년 후에 이제 자딘을 포함한 영국 무역상들 전원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추방 안 하고 배 위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편지를 영국 정부에다 계속 편지를 보냈냐면 중국 정부가 우리 상인들을 지금 이렇게 감금하고 있다. 막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했다고요. 이놈들이요, 이 영국 상인들이 광동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중국 해안을 오고 가면서 몰래 오고 가면서 아편을 판매하고 차를 선적할 항구를 찾았다고요. 차로 아주 유명한 생산지 복건성까지 가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다고. 그래서 이 복건성의 그 해군사령관 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1837년 9월 1일 다음과 같이
포고문을 날려요. 귀하의 선박은 광동성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외국인 여러분은 규정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복건성 앞바다를 떠들고 있습니다. 아편거리는 위법입니다. 당신들은 겉으로는 법을 지키는 듯하지만 의무를 다하는 듯하지만 실은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당장 여러분들을 포위해 볼 수도 있지만 혹시 당신들이 무죄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광동성으로 돌아가세요. 나 지금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포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보 못 받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위법을 저지른 거야? 응? 영국 상인들은 중국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어디 위법을 저질렀다는 소리야? 영국하고 미국의 현지 시민들도요, 아편을 금지하든가 아니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라고 막 비판하고 있었다고요. 동인도 회사하고 영국 그 상인들을 왜 지저분하게 아편 스캔들을 일으키냐고 막 그랬습니다. 영국 정부도 그랬고요. 타임지도 문명국가 영국이 왜 그때 짓을 하느냐 라면서 창피하다고 막 그랬다고요. 그 중국으로서는 황제의 아들이 아편쟁이였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칙서는 더 화가 났죠. 임칙서가 영국의 아편 무역을 야만인들의 무역이라고 불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죠. 영국에서는 아편을 금지한다고 들었는데 자국에 해가 되는 것을 왜 다른 나라에 허용합니까? 중국 수출품 중에 사람한테 해 끼친 거 있어요? 아편을 영국에 가져가서 퍼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편지 빅토리아 여왕한테는 안 보내진 거로 알려져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건네줬어도 뭐 사정은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렇게 보내면서 노력을 했다고요. 임칙서가. 계속 명령을 내리는데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1839년 그 무역지구를 영국의 무역지구를 봉쇄해 버렸죠. 6주 동안 영국인들 말 그대로 연금을 시켰습니다. 영국 상인들이 인도로부터 갖고 온 2만여 아편 상자를 배에서 압류해 갖고 23일 동안에 걸려 파기를 해버렸다고. 얼마나 많았으면 23일이나 걸렸을까요? 또 영국인들한테 아편 거래를 하게 되면 사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조문에 사인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방당한 그 영국 상인들 자기 영국으로 안 돌아가고 이 복건성이면 광동성 앞바다 쪽에서 떠 있다고. 그거를 감금이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영국 정부한테. 우리 감금당했다. 음식도 못 들어온다. 막 이랬던 거예요. 머리 좋은 몇 명은 홍콩으로 도망치고 마카오로 도망치고 그리고 남아있는 아편들은 또 팔기까지 했어. 암시장으로 팔기까지 했다고. 그래 놓고서는 뭐 임칙서한테 감금당했다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어린아이와 우리 부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막 편지를 영국 정부에 보낸 거예요. 동인도 회사 비밀위원회 윌리엄 자딘 그러지 않아도 중국 전역의 교육을 넓히려고 폭력을 쓰려고 그랬거든요. 무력을 주장하고 있었다고. 그 외무부 장관 팔머스턴도 어차피 자유무역하는 거 중국 전체를 다 공격을 해버리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고 그 영국 정부하고 의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아편무역 이런 거. 근데 결국은 영국 하원에서 271대 262 찬성 50.84%로 아편 전쟁 승인해 놨다고요. 4표 몇 표 차인가 이게 8표 9표 차이로 역사가 갈렸네요. 반전이죠. 이게 이제 영국 의회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거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쟁에 찬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영국의 군사적인 힘을 중국한테 보여줘서 중국 시장을 활짝 열어야 했고 중국 시장이 열려야 아시아 전체 시장이 다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동인도회사 비밀위원회 윌리엄 자딘이 철갑선을 만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철갑선 이름이 네메시스예요. 그래서 영국군한테 대여해 줬다고요. 영국 해군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아편 전쟁에서 16척의 함선 모두 동인도 회사에서 갖고 온 거고 27척의 동인도 회사 상선도 중국 함대한테 포탄을 때려 부었다고요.
사정거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중국은 아예 한 대도 못 맞췄어. 여기 저기 영국 해군. 중국 역사 처음으로 서구와 벌인 전쟁이었고요. 또 증기선하고 범선의 전투였고요. 철갑선하고 나무, 목재선과의 전투였다고요. 영국 하나 이 상구 하나 점령하는데 중국군이 2천 명이 죽었다고. 죽고 다쳤다고. 영국군은 단 3명만 사망했습니다. 전쟁 결과 영국군 500명이 죽었다고 하지만 뭐 실은 뭐 69명 죽었다는 소리도 있고 중국군이 2만 명이 죽었다는 대신에 알고 보니 3천 명 죽었다는 소리도 있고 뭐 죽었다 뭐 하여간 많이 죽었어요. 중국 함대 29척 중에 26척이 파괴됐습니다. 12명의 중국군 장성이 자존심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자살을 했다고요. 이 자딘이 빌려준 이 철갑선을 끌고 이게 동인도에 사는 북경에서부터 북경 밑에 천진까지 치고 올라갔다. 중국의 멸망이 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1842년 이제 박살이 나버린 청나라가 난징 조약을 맺습니다. 예? 그 영국한테 200만 파운드를 보상해 줬고요. 아편 없앤 거. 또 홍콩을 영국한테 할양하고 상해, 뭐 진문, 닝보 이런 4개 항구를 추가적으로 열었고요. 조약서에는 아편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메스탄 외무장관은 자딘하고 스미스 은행장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자딘과 스미스 두 분 덕택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번 일은 확실히 인류 문명사에 획을 그을 것입니다. 영국 상업 이익에 가장 거대한 선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을 강제로 무너뜨리고 폭력 교역을 만들어낸 일을 인류 문명사에 획을 그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영국의 상인들이었습니다. 그게 자유무역의 본질이죠. 중국은요, 이 자유로운 교역 개념이 갑자기 세계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실은 좀 몰랄 수밖에 없었어요. 또 서구 상인들과 접촉을 계속하니까 무역 독점 개념도 약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광주 쪽에서 서구와 교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광주 사람들은요, 북쪽에서 내려온 그 청조 사람들이랑 좀 달라요. 상업 개념이 더 세다고요. 정부보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또 영국의 아편 무역이 자국에서 수출하는 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정세도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또 서구인들은 독점 중심적인 그 중국의 교역 방식을 따를 수가 없었죠. 예. 무엇보다 이 영국인하고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옛날에 품었던 중국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고 있었다고요. 이런 여러 환경에서 임칙서가 이제 비교적 고압적으로 아편 무역을 방해하니까 영국 정부가 폭력 사태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누가 뭐래도 팔머스턴 영국 정부는요, 이 자유무역 정책은 근본에 있어서 주권 침해였고요, 상호 불평등에 기반했고요, 동시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폭력에 기반한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었어요. 이 자유무역 자유주의는 폭력에 기반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미국 대통령 퀸시 아담스도 아편 전쟁을 다음처럼 평가했습니다. 영국이 옳았다. 중국은 오만에 빠져갖고 자기 무릎 밑에서 굽실대라고 자꾸 허세 부리다가 전쟁이 터지지 않았느냐. 뭐 일측 맞는 말이네요. 하지만 다음의 말은 틀리죠.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역하는데 상호평등이 아니라 죽음과 신화의 무례하고 저질 관계에 기반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영국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네. 지들이 볼 때 그런 거죠. 강자를 몰라준 중국은 참 잘 얻어 터졌다 이거죠.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 교육에 대한 관점이 위선 그대로네. 언제 상호평등했다는 거야. 게다가 당시 독일이나 프랑스 지중해 대다수 국가가 보호무역을 했다고요. 자유무역 개념은요, 유럽 대륙에서도 생소했어요. 영국 복음주의에 익숙해진 그 개신교도들이나 그런 자유무역을 좋아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자유무역이 뭔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중국이 알 바가 없었죠.
어? 150년이 지나고 자유무역 기반으로 아편 전쟁을 옹호하는 미친놈들이 있는데 이건 승자의 관점이 아니라 국제 정세도 모르는 관점이고 또 관점 자체가 노예라고 노예의 마인드에 끼어 있다 이 말이에요. 1860년 이후에 아편이 영국 정부하고 동인도 회사의 파트너 이 사순 가문에 의해 주도적으로 교육됩니다. 자유무역 외치면서 대영 제국의 훈장까지 받을 만큼 아편을 끝없이 중국에 실어 날랐고요. 이제 완전히 합법화됐으니까요. 이 더러운 사업을 이 사순 가문은 20세기까지 이어갔던 겁니다. 그래, 퀸시 아담스가 말했지. 폭력하고 위선을 부렸던 영국이 옳았다 이거죠. 그럼 미국도 옳았어요. 중국, 일본, 인도까지 아편과 차를 유통시키고 그로 인해 돈을 벌었던 영국을 제압해야 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이 자라나는 그 미국의 제약회사를 위해서 이 주도적으로 록펠러가 주도해서 1909년 아편과 약물에 관한 국제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록펠러는 전 미국 국가의 의과대학을 다 장악을 해가고 있었고요. 예? 1910년부터 1913년 교육협회 전민교육협회 만들어가지고 미국 의과대학을 화학요법으로 바꾸려고 했고 마약을 독점하는 거는 자기네들의 제약회사를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중요한 사업이었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당시 자동차 그 경쟁사였던 헨리 포드가 대마를 이용해서 알코올 연료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휘발유로 바꿨어야 되니까 이 알코올을 파괴해야 돼요. 그래서 알코올을 만들려고 했던 대마도 불법화하려고 했던 게 바로 록펠러였고요. 지금이 불법화된 게 록펠러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알코올 연료를 완전히 없애려고 금주법을 제안을 해가지고 1933년까지 끌고 갑니다. 헨리 포드는 알코올 자동차 사업을 접었죠. 휘발유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록펠러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 속에 푹 젖어 살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이 모두 록펠러가 침례 교회 시켜가지고 설레발 쳐준 덕택이다 이 말이에요. 침례 교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난리를 쳤습니다. 착한 척 바른 척 한 거예요. 마약 없앱시다. 마리아나 불법합시다. 막 이러면서 건강에 해롭습니다. 의학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다 막았어. 록펠러가 먹어야 되거든. 록펠러는 국제연맹까지 장악했잖아요. 이 록펠러는 미국 국내에서만 움직이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움직입니다. 1914년 제약품의 성분을 공개하고 몰핀이라든가 코카인 마약 함량을 제한시켰어요. 그 법률을 제정했고요. 1922년 국제연맹에 의해서 세계화돼 버렸습니다. 미국 제약사하고 병원이 세계 각 식민지에 설립되던 때였어요. 조선 같으면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게 만들어질 때라고 그때가. 그게 모든 의학을 화학요법으로 바꾸던 그 시절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영국은 일단 저항했죠. 영국은. 하지만 미국의 압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얻어가던 아편 무역의 수익 같은 거, 네덜란드도 그렇고 이 독점하고 수익이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1943년. 1943년까지 인도하고 중국에서 아편 무역을 하고 있었다고요. 영국인들이. 근데 미국이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1943년. 니네 마약 무역을 록펠러 미국한테 넘기지 않으면 영국 지원 안 해준다. 이렇게 위협을 한 거죠. 마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지만 국민 건강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도덕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제약사의 이익에만 관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국적 기업의 대변인 밀턴 프리드만이 그랬잖아요. 객관적으로 경제를 봐야지. 무슨 도덕적으로 보냐. 정부의 역할은 마약 카르텔을 보호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이게 진실이에요. 미국 정부하고 CIA는요, 전 세계 마약 교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록펠러 꼬붕으로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마약상들은 오히려 경쟁 관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때려 부숴야 돼요. 백신은 오죽하겠어요? 아편 전쟁에 대한 연구는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말이야 아시아가 서구에게 권력을 넘긴 역사가 시작됐다느니 자유무역의 시대가 출발했다느니 쇄국 정책의 말로를 봤다느니 일본처럼 했으면 중국이 어땠을까 뭐 등등 연구한 만큼이나 평가도 산더미야.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당한 사람 말만 들어보자고요. 중국 사람 말만 들어보자고요. 칭화대 교수 왕원군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이 서양에서 수입해야 했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기술 도면하고 공작기계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다였습니다. 쓸데없이 서구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거, 정치 이념,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개 같은 이념들, 사회 조직론, 심리학 이따위 거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다고요. 의학, 예술 어떤 것도 들여올 필요가 없었어요. 중국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고요. 단지 두 가지가 부족했어. 지도 만들고 설계하는 거하고 공작 기계 만드는 법을 몰랐다. 이뿐이에요. 중국은. 중국을 그리 따라했던 조선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왜 쓸데없는 서구 문화를 들여오냐고요. 영국이 착한 척 위선을 부리면서 아편 무역했듯이 미국의 록펠러도 바른 척 위선을 부리면서 영국이 주도했던 아편 사업 모두 깡그리 가져갔죠. 제약사 안으로 다 들여보냈잖아요. 이 마약을. 중국하고 브릭스가 담배 산업 가져갔죠. 2000년 기준으로. 그걸 위생 산업, 전자담배 산업으로 돌려놓은 게 금연운동이었단 말이에요. 아편하고 똑같아요. 담배는 몸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록펠러가 마약 통제를 했듯이 이 착한 척 바른 척을 통해 갖고 금연도 같이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금주도 똑같은 일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금주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앞에서는 착한 척 바른 척 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언제나 기업의 이익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계가 다극적으로 변해가지고 게다가 중국은 말이에요.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아편 전쟁을 통해서 착해졌죠. 왕원군의 말처럼 중국이 당시 서구 기기기술의 중요성을 잘 알아서 그거를 수입하면서 영국한테 차를 팔고 은을 되돌려 주었다면 뭐 전쟁 피할 수도 있었겠지. 응? 이 나라 저 나라한테 먹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첨단 기술을 가진 서구에게 중국인들이 너무 오만스러웠던 건 맞아요. 그거는 퀸시 아담스 말이 맞습니다. 쓸데없이 서구 사회에 오만했다고. 자국의 힘도 모르면서. 하지만은 중국은 그래도 3, 40년 전까지는 중국의 힘이 영국보다 더 셌잖아요. 전기기관 나오기 전까지는 1801년 이전까지는 중국의 힘이 더 셌다고요. 생산력도 컸고 국력도 더 강했다고. 철갑선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중국은 오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몰랐다기보다 조금 자만했고 영국과 미국의 그 기계 기술, 증기 기술이 그렇게 갑자기 발전할지 몰랐다고요. 그래서 자만해 쓴 거예요. 이 중국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안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중국을 욕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왜 바보처럼 당했냐고. 중국 사람들, 학자들 스스로도 우리가 당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뭘 갖고 자만하고 있지 지금? 자국의 국력이 옛날에 셌기 때문에 자만하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요. 미국이 뒤에 있으니까 자만했잖아요. 옛날에는 중국이 뒤에 있으니까 자만했고요. 그 이후로는 일본이 뒤에 있으니까 자만하지 않았을까? 서정주라든가 이런 놈들처럼?
옛날에도 망해가는 명나라를 뒤에 업고 청나라한테 오만 불쌍하게 굴어서 세상 모르고 까불었다고요. 이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왜 진실보다 진영 논리를 먼저 앞세우는 줄 알아요? 힘센 놈이 내 뒤에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야지만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었던 수백 년의 노예정신 사대주의 때문에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간에 중국처럼 오판을 하든 말든 간에 그래도 강대국이었으니까 오만한 건 좋아. 누가 하지 말래? 누가 자기 잘난 척 하지 말래? 그러나 강대국이 자기 뒤에 있다고 다른 강대국한테 오만을 부린다고? 이게 병자호란 맞을 수밖에 없는 정신 상태 아닙니까, 이게? 자기의 역사를 자기가 이끌지 않았으니까 반성도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반성 안 하더라고요. 반성할 이유가 없죠. 나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닌데 어떻게 반성을 해? 누가 이끌어주니까 끌려가는 거죠. 다 좋습니다. 그렇게 사대하고 싶으면 사대도 좋아요. 하지만 사대를 계속하고 싶으면 사대하는 나라가 과연 힘이나 센가? 눈치나 보고 그런 눈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보다 힘이 센가 눈치라도 좀 보고 자료도 좀 구해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미국한테 계속 사대를 하든 말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도 없으면서 사대를 부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참으로 슬픈 얘기인데요. 자주적으로 살아야죠. 예? 자주적으로 살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눈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무 눈치, 세상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눈치 없이 그렇게 중국 욕하고 러시아 욕하고 미국 드립다 빨고 있고 망해가는 나라. 예? 다음 영상은 미국의 금주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